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입에서 언급된 자승스님. 이것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혁진 기자가 취재 끝에 밝혀낸 실체에는 역대급 반전이 숨어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 얘기를 굳이 홍장원 1차장이 했어요. 굳이. 그렇죠.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혐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한테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김용현이 한 거예요. 이거.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했고. 김용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원장 직무대행이던 2023년 자승스님 입적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또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예. 관저에 동석했던 인물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날짜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2023년 11월 29일이죠. 네. 전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에 일단은 저 국정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조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주목해야 돼요. 날짜하고 조태용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3년 11월 29일이 언제냐? 예. 전날이 실장사에서 자승스님이 불을 지르고 사망한 날입니다. 아, 네네. 이 날이 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80명을 현장에 투입을 시켰다라고 아, 네. 홍장원 1차장이 계엄 이후에 언론사에 나와서 폭로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초에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많이 것 같아요. 다뤘죠. 네. 그날이야.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그래서 홍장원의 그 발언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0~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의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80명이가 야 불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80명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아 이날 얘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건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파야 돼. 작년 초까지 그 제가 실명은 언급은 못하는데 대공수사국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이 대공수사국이라는 것 자체가 홍장원 차장님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국정원 2차장 산하로 관리하고 아 2차장 산하. 국장급 인사로 하는데 예. 작년 초에 퇴직하셨고 저거 지휘하셨던 분이에요. 대공수사국장이면. 오. 네. 그 당시에 네. 제가 여쭤봤는데 여쭤봤어요. 궁금한데. 그 국정원 사람들 그 조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정원이라 써 있고 네. 그 실장사로 80명이 실제로 갔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했던 거예요. 황당하죠. 네.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방첩사랑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네.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뭐 저기 그 화재 난 거 나무 조각 해가지고 감식하라는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때부터 그냥 윤석열은 좀 반쯤 미쳐 있었다. 나는 그 말도 100% 믿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어떻게? 아니 뭐 했겠지. 뭐 아무것도 안 했겠어. 거기까지 80명을 보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를 조태용이한테 지시했어. 예. 80명이 갔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한테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김용현이 한 거예요, 이거. 왜? 김용현이. 네, 김용현이 한 겁니다.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거 이 다음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김용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건희. 제가 봤을 때 노상원일 것 노상원. 같습니다. 아, 노상원. 아니, 김건희가 이태원 참사가 나도 단 한 번도 조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펑펑 울었다고. 맞아. 이때는 난리가 났어. 이상하잖아. 모든 게 다 이상했거든. 와 이거 파야 돼. 아 뭐가 있네. 그리고 이 직전에 노상원이 경호처를 갔어요. 대통령실에. 네. 그리고 저도 그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노상원 갑자기 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을 바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무속 관련해가지고 뭐 노상원이랑 김건희랑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특검팀에서도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같은 당일이면은 한남동 관저에서 자리를 하다가 국정원에 이게 시기가 날짜 아니 밤에 시간. 간. 네,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네.
시간이 맞죠? 예,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좀 거의 네, 비슷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잘하면 이거 미스터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에서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예,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닐 것 같아 예. 이거는. 아 이거 예전부터 제가 이거 한번 그때 박선원 의원님 모셔놓고 예. 내가 이거 길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나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뭔가 네. 이상하니까. 예.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출신인데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 지르고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투입되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요 소방대원보다 빠를 수 없거든요. 네. 119에서 불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집단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뭐 그렇겠죠. 없어요. 네. 근데 몇 시에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네. 어떻게 소방대원보다도 먼저 현장에 갔는지, 아. 또 소방대원하고 먼저 현장에 가서는 대공 용의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라. 달리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소방대원 등 손 다른 못 대게 해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라. 없애라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저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국정원에서 이제 조태용한테 사표 강요당해서 쫓겨난 시점. 응? 그 시점에 나와가지고 자승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인터뷰하는 예, 거요? 인터뷰하는 네, 시기에. 그 시기가. 어. 저거는 제가 딱 들을 때는 뭐 쥐고 있다. 그렇겠지. 라는 뜻이고, 야 조태용이 너가 제일 불편한 얘기 내가 하는 거야라는 것처럼 그리고 보였어요. 네가 그냥 했겠냐? 음. 저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어. 대통령은 또 혼자 했겠냐? 이 메커니즘 내가 다 아는데. 그렇지. 그것을 내가 그 현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해외 1차장 자기 직속 산하에는 대테러국 직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가 아니에요. 그 안보정보 조사국은 2차장 산하예요. 거기까지 합쳐서 7, 80명을 어느 지점으로 가라 해서 순간적으로 동원한 네. 이 작전을 공작을 네. 왜 했냐? 왜 했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몰아붙이지 마라. 안 그러면 난 다 분다. 그렇죠. 예, 이 내란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일만 국한해서 내가 헌재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자꾸 나를 몰아붙이면은 좋은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성이다. 그럼 만약에 뭔가 감출 것이 있었다면 우리 또 뇌피셜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감출 것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있다가 이제 왜 이런 의혹이 드는가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TV 장면을 보시면 이거 네. 나오셔서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시고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불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저에게 이제 제보를 줬던 불교계 인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이 본능적으로 문을 따고 나온다든지 이 뜨거우거나 호흡 때문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오려는 속성이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한설인 뭐가 있으면 안에서 그거를 뭔가를 이제 잠금 장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타살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많은 어떤 마음속에 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불이 타는데 이게 이제 세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어떤 소문이 누구에겐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돌고 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스님들께서 네. 어떤 소문? 당신께서 소신공양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냈다. 물론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저기예요. 특정 누구에게 그거를 내보냈다. 근데 왜 이게 이 소문을 낳게 됐냐면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입니다. 최초 오. 이 화재 신고를 안성 실장사잖아요. 네네. 근데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입니다. 그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려줬어요. 뭐 알겠죠. 저 신고를 받은 분들은 관계 당국은 알겠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사가들이 많은 그 최초 신고자를 압축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들입니다. 두 번째 신고자는 종로입니다. 종로는 아마 조계사 직원이라고 일단 밖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그분의 뭐 직함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자 때문에 그 의구심이 더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신고자의 주소지가 노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원에서 신고한 전화기 발신한 데가 논이요? 서울 논현동. 논현동. 예, 서울 논현동. 그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초동 근처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예, 의원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서초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자승스님께서 논현동. 이제 그 스승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서초구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소지는 달라요. 동은 그건 잠원동 쪽에 있고 이건 논현동에서 이제 최초 신고자가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 먼 안성 칠장사에서 갑자기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최초 신고자가 서울 논현동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강남이니까 강남하면 아크로비스타가 떠오르는 뭐 이제 그쪽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보군요. 뭐 거기쪽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국정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거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러면 뭐를 확보하려고 그랬냐. 이제 네네. 이건 이제 자꾸 호사가들이 이제 말이 호사가들 뭐라고 못해졌겠죠. 그래요? 네, 호사가 얘기 듣고 그러면 싶어요. 이제 다 유서도 나왔잖아요. 차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유서에서 그 노란 종이 보셨을 거예요. 자승스님의 유서로 예, 3번 알려진 사진에 사진이 있는데 예, 저건 이제 유서가 밖에 차에서 발견되고 그럼 유서는 발견됐고 근데 이게 유서도 조금 이상한 게 유서에 이상한 게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왼쪽 거 지강 주지 스님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복원할 겁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자승스님께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MBT 한 번 하시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2번이나 조계종 총무원장, 그야말로 조계종 살림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셨어요. 근데 단어가 지금 상자라고 돼 있죠. 상자가 뭐예요? 상좌스님이죠. 상좌스님. 고피라는 최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비서실장 비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이에서. 그런데 저걸 상자라고 쓸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필제는 맞는 것 같은데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 큰 스님이 상좌스님과 상자를 틀릴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내용 중에 보시면 네. 검시할 필요가 없다.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제대로 어떤 입적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저렇게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치고는 경찰들을 향해서 검시할 필요 없다. 저 그래서- 얘기를 남길까? 이 저 문장 때문에 나 이거 이상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의원님은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아니요. 하시네.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유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별도로 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녹음을 남겼거나 하나는 기록을 제대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세상에 공개되면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에게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불교계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써놨고 그것을 이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정원을 동원한 거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국정원 당시에는 직무대리 홍장원 차장을 동원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 신성한 그 불교를 왜 이렇게까지 진짜 국정원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조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뭐를 가지러 갔는지 이런 게 조금 유추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사진에 5번하고 11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사진에 보시면 봉은사를 이제 2번에 걸쳐서 갑니다. 요게 2022년 4월 26일 날 방문한 겁니다. 2022년 4월 20일 당선자 신분인데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고 당선자 신분에서 이제 가서 저기가 봉은사 주지스님 기거하는 봉은사 정문 올라가서 왼쪽 끝에 있는 데입니다.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또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는 2022년도 2월 17일 날 방문한 겁니다. 2022년 대선 2월? 과정 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도 이것도 그런 이제 비판이 있겠죠. 보면 뭐 순천만에서 왜 화보 사진 찍냐 하듯이 네. 이게 조용히 대외비로 방문했다 하는데 마치 연출된 사진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진만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올라와 있던 것 중에 보시면 해수관음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네이버 이런 데 찾으시면 있는데요. 12, 13, 14번 자료를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전략회의에 매일 들어갔잖아요. 저게 제가 직접 수기로 쓴 메모입니다. 네. 1월달, 2월달, 3월 9일이 돼서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무속 관련 대책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저 회의를 할 때마다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천공이다, 건진이다, 뭐다 나올 때마다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하단 쪽에 보시면 천공 스님이라고 돼 있을 거요. 그 무속 관련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적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직접 파트는 아니거든요. 여기 밑에 천공스님 내용. 네네. 계속해서 뭐 천공이다, 건진이다 어떤 내용이 불거질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회의를 수많은 소위 이제 그래도 빼어난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세요. 저 보시면 맨 위에 써있죠. 김건희 여사 MBC 홍유 구판 그때 이제 홍준표 유승민 당시 등등 이제 구판에 대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언론 대응이라고 또 있죠. 네. 또 다음 장도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그 대선 기간에 신용환 대선 교수님이 기간에 제가 직접 회의하면서 적은 겁니다. 메모했던 수기 메모장입니다. 이면지에 제가 계속 메모를 했던. 네. 그다음에 2월 저게 20일자라고 써 있네요. 2월 20일자에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민주당에서 피켓으로 교회 성당 이런 데 앞에서 무속에 대해서 피켓하고 뭐 이런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속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 머리는 사실은 거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이런 무속 관련된 게 나오면 바로 가장 정통한 종교 불교잖아요. 정통 종교 그러니까 봉은사에 가서 아련하고 큰 스님께 아련하고 거기서 뭐 말씀을 듣고 뭐 차담을 네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 관련한 논란이 일 때마다 정통한 스님을 만났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더 이상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 정통 네.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끼고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이제 그거는 다분히 뭐 연출적 요소가 있던 거죠. 네. 이런 걸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도 굉장히 관계가 깊었는데 사실은 2022년 대선 때 여야가 다 자승 스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양 진영이건 당연한 노력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불교계에서는 윤석열을 더 강하게 밀게 됐고 결국은 그 표가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자 핵심만 갑니다. 2022년 11월 교수님, 20 자, 핵심만. 네. 아니 배경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친분 있는 척을 이제 많이 한 거죠. 네. 김건희 측에서. 네. 2022년 11월 29일 어떤 날입니까? 입적하던 날. 많은 국민들이 잊으셨죠? 2023년도 11월 29일 날 새벽에 부산 엑스포 119대 29로 지던 날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입적을 하셨어요. 즉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럼 자승스님의 행적을 뵈면 네. 그 한 달 전쯤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이건 제가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려져 있던 말은 그 당시 이제 입적하고 나서 여러 설들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보받고 왔던 거는 불교계에서 받았고 홍장원 차장님보다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 홍장원 차장님이 이 발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 네. 2023년 10월 29일 날 대장 7명이 전원 교체가 됩니다. 군대 대장이요? 예, 합참의장부터 지금 현재 대장분들 있잖아요. 합참의장, 네. 육군참모총장 뭐 쭉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7명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검, 경, 군에서 이제 여러 인사 청탁들을 하는데 자승스님이 이제 워낙 그 영향력이 있으시고 또 불교계 또 김건희 여사와 그런 게 있고 뭐 당시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승스님을 통해서 4사람을 청탁을 했다. 그런데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 받아들이지 그래서 않았다. 그걸로 여러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납니다. 밖에 캠프를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줄곧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승스님의 영향력이 컸었는데 그해 연말쯤 그러니까 10월쯤 이쯤부터 잘 그게 안 통했다. 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네. 그 11월 19일 입적 즈음에 어떤 얘기가 세게 도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과도한 음주에서 이 블랙아웃처럼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떤 뭐 무슨 제가 저 의학 지식이 없어서 뭐라 부르는 말이 있는데 녹내장 뭐 이런 게 이제 심해지고 막 해서 일종의 국정의 블랙아웃처럼 되는 때가 있었다라고 나오는 증언들이 대체로 2023년도 10월 그 가을입니다. 그때랑 이제 비슷한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입적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승스님이 열심히 이 불교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 20억 장학금을 냅니다. 실제로 그 기부를 정법 기금이라고 해서 20억 기부를 하고요. 자승스님이 그 자승스님이 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대덕 스님들에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다가 며칠을 입적하기 며칠 전쯤에는 강력히 비토를 합니다. 이건 불교계에 직접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윤 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비토를 하면서 일어나라, 반대라. 그래서 송현 공원 생긴 거 아시죠? 몰라요. 저 시내에 보시면은 옛날 칼, 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부지 담벼락 높은 거 허물고 지금 공원이 크게 돼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네. 청와대 앞쪽 가는 데 보시면 그 공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대, 불교의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극심해졌는데 특이하게 입적하시기 2, 3일 전에 화해하는 어떤 또 발언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해 보면 이런 말을 들려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트러블이 있다가 조금 화해 모드로 갔다 트러블이 있다 화해 모드 갔다가 이런 건데 갑자기 입적 자승스님이 그 대놓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덕 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는 또 화해 발언을 또 발언이 했었고. 있고 또 이제 다시 강경한 발언이 있고 막 이런데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입적하던 날 이건 소문이죠. 이제 난 게 윤과 대판거리 그야말로 이제 윤이 쌍욕 수준으로 간 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님에게 쌍욕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던 말들이 네. 그 스님의 치부, 소위 말해서 이제 치부, 뭐 치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축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하여튼 이 속세와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돈을 모으는 과정,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제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건 소문이에요.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제보 주신 분은 구체적으로 그걸 듣고 보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러나 뭐 저희가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입적을 하신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아주 강하게 윤이 이제 했다. 그러면서 나온 썰이 김건희와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썰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이 조사를 해서 종합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그날 기름을 산 곳 그리고 기름통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떻게 샀는지 네. 등등을 밝혀라. 네.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만난 분들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면 심플해진다. 네. 하는데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왜 윤석열이 겁을 먹었냐 해서 이제 그 호사가들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극심하게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말도 검증이 안 되죠. 7글자의 어떤 문자를 보냈다는데 뭐 7글자를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7글자를 보냈다? 자승스님께서 윤석열에게 7글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소문이 이제 그렇게 돌았죠. 네. 근데 그건 뭐 본 사람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한자 단어 7글자라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 여사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소문도 같이 돌아요. 네.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서 이걸 처리를 할 때 소방과 경찰이 먼저 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못 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트러블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국정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과 갈등 과정에서 네. 그러면 자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날 죽이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뭔가 폭로하려는 글이 있을까봐 국정원 80명을 보냈다? 나는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휴대폰이 있었겠죠. 그 휴대폰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이제 왜 안보실장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직무대리에게 지시성 발언을 했겠느냐. 그리고 그게 조태용이가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고 안보실장의 시절이에요. 조태용은 안보실장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타살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이 대테러와 그다음에 안보정보조사국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을 70-80명을 동시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 우리 이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저녁에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요. 특전사처럼 어디 그 군부대처럼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동보로 해서 신속하게 보낸 거예요. 어디로 다 가라. 집결해라. 거기 가면 이제 이제 본부에서 이제 들고 나간 장비들을 갖고 가는데 70-80명 한꺼번에 뭐 어디 숙소가 있지 않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완성 7장사로 가라. 몇 시까지 가라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국정원장 직무대리가 안보실장한테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나. 이거는 엄청 안보상으로 중요하고 대테러. 그거는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이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에 의해서 죽을 상태, 죽기 직전이거나 죽임을 당한 상태로 네. 보기 때문에 이 지시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 그러면 애들 보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이미 퇴근도 했고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을 몇 시까지 가라고 지시를 해놓고 거기다 이제 장비로 해서 본부에서 같이 가서 이제 그 외곽을 경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제 정말 물샐 틈 없이 증거를 수집한단 말입니다. 네. 그 대전제는 타살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아니면 국정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살 사건에 동원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에서 대테러국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오부 요인,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5대 기업 재벌 총수 네. 등 포함해서 몇백 명이 있어요. 그 몇백 명 안에 이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승스님 안 돼 있겠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렇겠지. 뭐냐면은 그 외에 갑자기 대테러국이 이렇게 확 출동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뭐 축구장이나 어디에 폭탄이 폭파했다든지 이럴 때는 퇴거 가지만은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죽는 사건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 그 오로지 이유는 딱 하나 타살이라고 느낌을 받았고 이 타살의 배후에는 외국 세력이 있거나 북한이 관여 있다라고 하는 고도의 첩보를 그렇겠죠. 내가 아닌 네. 즉 국정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안보실장이 받았기에 나한테 지시하고 그렇겠죠.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제. 그러면 조태용은 왜 시켰나? 조태용도 그렇게 믿은 거지. 대통령과 김건희 지시로 야 자승 오늘 저녁에 이 소신 공양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봐. 그러면 의료진 보내고 해가지고 사전에 막아야죠. 그러면은 대테러국하고 이 그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은 사전 예방팀이 아니에요. 예방팀이 아닙니다. 네. 자기들이 가서 전화를 하고 다 말릴 거 다 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돌아가실 분이 뭔가 엄청나게 나에게 불리한 것을 터뜨리거나 숨겨놨거나 네. 시한폭탄으로 매설을 했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싸그리 정리를 해라. 근데 누구를 정리를 해? 국정원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국정원한테는 타살이라고 분명하게 그런 그 지시가 조태용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안보당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보당국이 70-80명이 움직여 보통 웬만한 사건 나도요. 네. 7-8명 그는 안보정보조사국에서 한 3-4명 대테러국이 한 3-4명밖에 안 가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 그 피습 현장에 네. 국정원 직원이 그 저기 강서 경찰서에서 갈 때 6명이 갔어요. 야, 그 큰 사건도. 셋. 대테러국 셋, 안보정보조사국 셋 해서 6명. 와. 플러스 군 쪽 해서 총 11명이 가요. 야, 강서 경찰서에. 근데 이게 80명이야. 그 여기 70-80명이 간 거예요. 이거는 와. 곧 죽고 거기에
거기에 외부 세력이 있으니까 싸그리 조사해서 싹 긁어 와라고 하는 지시가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찌됐든 뭐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하려면 일단 증거 확보된 증거부터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서 모아서 이걸 어디 한 군데 정확하게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누구 손 못대게 봉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걸 다시 가져오려면 원장을 지시가 있어야 돼요. 아, 국정원장의 원장이 지시해서 이거를 재수사해야 되고 수사의 자료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라. 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 감찰실이나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라. 하고는 원장님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네. 이 봉인된 거 못 열어요. 아. 이 증거에 손을 못 댑니다. 아. 이 증거를 손을 대려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보 당국이 그 안보 위해 세력 외부 침입에 의한 타살로 보지 않았으면 이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자승스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누가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분신한 걸로 말하자면 가장했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CCTV가 공개돼 있죠. CCTV에 보시면은 들어가자. 출장사에서 나와서 먼 산을 보고 들어가자마자 약 1분 정도 만에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그게 소신 공양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불교 교리에는 없는 거죠. 소신 공양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통화자들 지금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통화자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이 통화자에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화자가 누가 있다고요? 아까 그 권진? 김건희? 특활비에 익숙한 분 또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유력한 설이고 또 불교계의 언론들 플러스 알파로 많은 기자들이 쫓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중요하게 통화를 했다. 근데 그 쫓는 내용이 조금 허황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그 모습을 뭐 촬영을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왜 이거는 홍장원 차장님이 정확히 아실 텐데 아마 차장님이 그게 공무상 비밀이겠죠. 어쨌든 출동하신 거니까 비밀이요?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폰과 그 칩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건 경찰이 가거나 119가 가야죠. 불을 끌어가려면 119가 네. 가는데 그렇죠. 국정원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폴리스 라인으로 다 막아서 이제 했고 실제 하얀 옷을 입고 국정원 요원들이 왜 현장을 하는 사진들이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현장에 이제 그 증거를 본인들이 이제 확보하고 뭘 한다. 그럼 홍 차장님은 정확히 아시지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건 그 쫓고 있는 한 분. 지금 역삼동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그 쫓고 있는 한 분이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하던 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자금의 조성 경위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슈킹을 한 부분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고 권력자들과 어떠한 얽혀서 싸움이 있었다 등등인데 다 물론 설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미스테리에 이제 정점을 두고 그 고리에 항상 거론되는 건 어쨌든 김건희 여사죠. 와, 이거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 직원이 투입하는 건데 네네네. 저 얘기를 굳이 홍장원 1차장이 했어요. 굳이. 그렇죠.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야, 나 이거까지 얘기할까? 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뭔가 있는 거야. 굳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홍장원 1차장이 저 얘기를. 그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평생 국정원 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사적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켰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한 가지가 본인의 그 당시 이제 처음 그 메모 쪽지 공개한 걸 오른손으로 썼니 왼손으로 썼니 해서 막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저때 제가 이 자승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취재해 보셔라고 이미 제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7, 8개월 이전입니다. 예. 유력한 우리나라 그 방송사 기자분께도 드리고 해서 근데 제가 그 들은 소스가 너무나 그 조계종 한복판에 가까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믿고 방송에 말씀드리기 부적합한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네. 그런데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팩트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홍 차장님은 본인 진술을 다 무력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네, 나오고 인터뷰를 굳이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양반 입적하시고 나서 바로 불국에서 돌았던 게 윤석열 나오고 김건희 나오고 돈 맞습니다.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네. 야, 그럼 뭐 그나마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돈 세탁 뭐 이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진짜 어렵네. 야, 아니, 이거 거기에 뭐 이제 이거 나오는 뭐 썰이지만 그 지금 기자들이 쫓고 있는 그 분 여성입니다. 그 분과 누구와 심각한 말다툼과 그 어떤 내용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썰이 돌고 있죠.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2차 종합검이 네. 발표를 했죠. 홍장원 전 1차장을 네네. 이제 조태용 전 원장 등 총 6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자, 그렇다면 받는 혐의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국정원법 위반
혐의랑 내란 중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의 혐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혐의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일단 좀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보가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란 중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A를 통해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전달하는 CIA에게 예. 네.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자, 당신 청와대가 아니었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김태효 실장이었는데 로부터 국정원에 요청이 있었던 거죠. 요구가 맞습니다. 있었고 미국 CIA의 이번 계엄을 옹호하는 그 정당성의 입장을 설명을 해라는 문건이 갖고 요구가 있었고 네. 그 지시에 따라 그 CIA의 이러한 옹호 내란을 정당화하는 설명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도대체 홍장원 전 1차장은 무엇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요.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만 있었을 뿐이지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조태용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 개입을 했다. 네네. 그게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이 구성이 됐고 네네. 본인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 지시를 한 바도 없다라는 게 홍장원 전 1차장의 입장입니다. 자, 제가 어제 홍장원 1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1차장이 저한테 문자가 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었던 것이 이번 내용 과연 무엇이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 드릴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고 그리고 그렇다면 12월 5일 날 있었던 그 김태회에게 보냈던 그 텔레그램 문자 자, 그 문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망해가는 집안 어떻게든 하는 마음이 그 시간까지는 있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문자 내용 아마 아실 텐데 문자 내용 텔레그램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니 천재 1호의 기회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국민은 당연히 어야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1차장과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판단해 보시죠. 그러니까 다시 반추해 보면 그 당시 조태용 원장한테 어떤 방향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차장님이 물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태용-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네. 무엇인지 그다음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 이런 사실을 네네. 지금 네. 입장이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여튼 뭐 22일 날 그 뭐 특검 출석은 할 생각입니다. 네네네. 저도 뭐 짝스럽게 뭐 사전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통보가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차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기억나는 선에서 그러한 메시지 전달 요구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태효로부터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그 12월 5일 이후에 김태효와 텔레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12월 5일 날 텔레를 보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그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면 그냥 전화해서 그냥 바로 얘기하지 그렇게 정중한 예의 바른 상태로 카톡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당일날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패널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저기 상황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서 오늘 중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천재일의 기회다. 지금 이 잘못하면 국가 위기나 정권의 폭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정말 겸허하고 충실한 대국민 사과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꼭 해라. 어떻게든 해라라고 보낸 거예요. 답변은 어땠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 홍장원, 김상욱 이렇게 쳐보면요. 김상욱 의원요. 울산에 출마하신. 네네, 잘 알랍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국민의힘 그 총회장에서 홍장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 배신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지시를 안 따른 거를 이미 그 12월 3일 날 밤에 다 안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또 무슨 뭐 미국에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뭐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공사직에서. 맞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쭉 이해하면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네네. 특검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취재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가지고요.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엊그제부터 홍장원 차장이 약간 모함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사실 지금 종합특검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 대공사국 사람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특검팀으로 듣기로는 진술한 사람이 국장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진술하진 않았고 복수의 인물들이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받기도 했고 제가도 했다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인데 제가 이제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을 하기로는 제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조태용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제 해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 거지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문서라던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홍정원 차장을 입건한 구체적인 이유는 김태호 전 1차장을 겨누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며칠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네네. 이제 최대한 취재를 해보았고 저도 뭐 국장이지만 국장에 앞서서 저도 네네네네. 기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한 사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이제 허모 씨, 이모 씨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안 좋게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특검에 합류해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당시 이제 조남관 씨라고 감찰실장 밑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국정원 직원들도 네네네. 이제 특검의 파견 형태로 지금 나가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내란 특히 김건희에게 초점이 맞춰질 네네. 거라고 보통 봤었죠. 왜냐하면 밝히지 못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의혹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또한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이제 주장 네. 항변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일 날 대통령부터 이런 전화를 받아.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전해 들었고 자기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국회 국민의힘 총장에서 홍장원이 배신자다. 홍장원 때문에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성토가 나온 마당에 네네. 과연 자신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지겠느냐. 그다음 두 번째, 자기는 당시 조태용 원장에 찾아가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일 얘기하자 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이 그 위치 추적 등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네네네. 원식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체포를 해야 되니 연영 방첩사령관이 요청을 해갖고 자기가 그 지시가 아니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때문에 국정원이 이번 내란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거죠. 사실상 국정원을 살린 사람이 홍장원 전 1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홍장원 전 1차장 말대로 한다면 자기는 조태용 원장에게 어떠한 방향의 지침이라도 지금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조태용이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요청을 묵살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이 미국 CIA에 가서 이번 비상계엄을 옹호해라 정당화라는 설명이 자기에게까지 오겠느냐. 솔직히 앞뒤로 보면 이 항변이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이 좀 합리적이라서 왜 지금 홍장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수모적으로 등장하는지 마치 마녀사냥 등장하기 솔직히 그 연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검이 이제 밝혀내야 할 거고 이것이 단순한 진술 증언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탄핵 그리고 이제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된 추적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당시 윤석열 씨에게 피고인이라고 정확하게 호명하는 그 결기 그리고 일관된 진술 등 그다음에 내란 재판 1심 유죄 그 과정에서의 또 증언 이렇다면 탄핵과 내란 재판에서의 어쨌든 1등 공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순간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문화도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종합특검팀의 설명대로 홍장원 차장이 정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 지금까지 국회라던가 재판부에서 그 밝혔던 입장 그런 신빙성들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도 좀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법 쪽에서도 그 점을 우려합니다. 네네. 만약에 피의자 입건이 아니라 혐의가 만약에 인정될 경우 네네. 앞선 진술들이 다 흔들릴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지금 주어진 주장과 주장을 갖다 놓고 무엇이 좀 더 논리적인지 무엇이 좀 더 앞뒤가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로서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오 기자님 입장으로서는
거는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네. 모순된 설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상당한 물증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팀 제 취재원분께도 계속 여쭤봤어요. 네네. 입건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근데 진술이란 것은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진술들이 다수의 진술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원 서버를 했을 때도 거기에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를 할 만하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의 행적을 봤을 때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뭘 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왔을 때 국정원이 CIA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 미팅을 해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전달을 했다. 그럼 그 자리에 홍정원 차장이 있다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 정정 차장님께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 계셨냐고.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날 그 12월 4일부터 자기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없다. 그 특검팀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국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당시 1차장 휘하에 네네네. 담당 부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안보실이 보내온 네네네. 이제 이러한 설명 자료를 영문으로 이제 번역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다. 이것은 당연히 조태용의 지시에 네네네. 따라서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 참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에 대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만큼 네네.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상명하복이 따라야 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장본인이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최대 우방인 미국에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각을 냈다?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돼서 저도 특검팀의 지금부터의 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실 꼭 좀 파헤쳐 주십시오. 제가 의원님 오시면 꼭 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란국조 특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홍장원 차장의 그 체포명단 그와 관련해서 엄청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런데 이 2차 종합검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홍 차장은 CIA에게 그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보낸 적도 없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근데 제가 또 특검팀 취재를 해보니까 당일에 홍장원 차장의 그 얘기는 짧고 내란의 밤은 길었다. 그리고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네. 오늘 홍장원 차장이 출석해서 출석한다.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썰이 있죠. 네. 하나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바, 즉 김태호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1차장 라인, 즉 외교 쪽 라인을 통해서 CIA를 불러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결부돼 있다라는 게 특검의 시작일 것 같아요. 제가 홍장원 전 차장 주변 지인들 그리고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선뜻 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비공개 보고를 해라 저한테. 제가 정보위 위원이니까 그랬더니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 지금 뭐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특검 조사를 받은 상당수 인원들이 조태용 라인들이에요.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그러니까 조태용 라인에 있는 자들이 홍장원에 대한 일종의 음해성 진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양심 선언을 하고 이슈화된 게 12월 5일 6일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했던 특검의 밤은 길다라고 했던 건 12월 3, 4, 요 어간이에요. 즉 이분이 양심의 갈등을 겪어서 번뇌를 해서 고백하고 양심 선언을 한 이전의 행위가 다른 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설이 동시에 저는 존재하다고 봅니다. 어떤 건지는 아직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홍장원 전 차장을 간접 취재해 보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될 부분 같아요. 뭐 실제로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이제 고백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고 국정원의 1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체포 명단에 대해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정부에 배속된 인원으로서 역할을 그거는 이미 나왔어요. 홍장원 전 차장이 뭐 보도도 하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윤석열을 되게 존경했고 그렇죠.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 잘 되길 바란다라고 했고 김태호하고도 문자 보낸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위를 넘어서서 뭔가가 있나? 실제로 김태호의 오다를 받아서 김태호가
준 내용을 CIA 쪽에다 넘기는데 복무를 했냐 예, 이게 그럼 그게 내란에 가담을 한 거냐? 그렇죠. 가담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특검의 수사를 확인할 수 특검의 있다. 수사와 예. 좀 더 취재를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국정원도 정리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예, 국정원도. 예. 예. 그래서 내부에 이때까지 쭉 해왔잖아요. 국정원 내부 작업들. 근데 그 얘기도 합니다. 지금 홍장원 차장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냐. 특검의 수사가 왜 홍장원으로 쏠리냐.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 특히 이제 뭐 그 김건희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이런 걸 좀 밝혀야 되는데 왜 본질을 못 찾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여기 방송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1차 특검 때부터 계속 조금 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질을 짚어야죠. 예. 그리고 국정원 사안만 하더라도요. 네. 조태용 보세요. 조태용 원장 지금 1년 6개월 받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자가 그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국정원장은 참석 대상도 아닌데 용산에서 불러서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에 가잖아요. 예. 사전에 분명히 인지했단 말입니다. 불법 내란을. 네. 그럼 국회 보고해야죠. 근데 그게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재판부가 풍문으로 들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풍문으로 듣습니까? 정말 전 이번 판결 유감이고 네. 특검 수사도 좀 아유 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검이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다. 네. 뭐 특검에서는 어제 약간 발표문 같은 거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고 당부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미국 CIA의 계엄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싹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 홍 전 차장이 부서 종합특검에서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지금 뭐 아시는 분 알고 모르시는 분 모를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태호 안보일 차장에게 12월 5일 당시에 12월 6일 날 이분이 그 국회에서 증언하셨거든요. 폭로를. 네. 하루 전날 이제 텔레그램으로 김태호 안보일 차장에게 뭐 예를 들면 외교라인에서 이런 어떤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과하기로 대국민 사과 당신은 뭐 하기로 했었으니까 예, 뭐 잘했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를 보내고 대국민 뭐, 담아 예. 그리고 CIA 쪽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고 외교라인 이제 김태우 차장이 뭐 소통했다 뭐 이런저런 혐의로 지금 새로 다시 종합특검에 입건이 됐더라고요. 근데 감찰관한테 먼저 여쭤보면 이 입건은 어떻게 봐야 돼요? 특검 한번 지날 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이건 노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천천히 얘기하겠는데. 노 변호사님 여쭤보세요. 맨날 힘든 걸 날 시키고.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면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게 이번 특검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원래는 조태영 네, 그분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확인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서는 이제 양심선언 비슷하게 이런 행동이 많이 도움을 주고 이 내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역할을 한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뭔가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거는 입건을 같이 하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부 폭로자라든가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도 본인이 그런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그 혐의는 아까 말한 그 텔레그램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CIA에다가 이 비상계엄이 괜찮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아마 뭐 정보를 보냈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고 그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게 바로 1차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역할에서는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 못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왜 그런 행동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앞으로 뭐 무죄일지 무죄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홍장원 차장이 옛날에는 이 정권에 부역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사람을 잡아놓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는 그러면 옛날에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막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쪽 정권에 협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입건했다는 거는 수사를 한다는 뜻이지
거지. 이게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이건 그쵸, 아니니까. 그쵸. 예, 그거는 저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다 뭐 그대로 이익으로 원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태우 차장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진 것은 그리고 또 대국민 담화를 하시로 한 것은 너무나 뭐 천재이루다 뭐 이런 뭐 이런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장이 뭐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외국 그 CIA에다가 이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서 정치적 판단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입건했다는 것인데 저는 전자의 경우에 텔레그램 메시지는 뭐 홍장원 차장이 어떤 내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범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IA에다 그런 메시지 보낸 거는 특검에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과거에 이렇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검찰의 경우에는 그 기소할 게 아니면 입건 안 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윤석열식 수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를 하더라도 내가 기소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입건 안 해요. 근데 특검에서는 일단 입건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 대상으로 입건한다는 거, 피의자로 삼는다는 거는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경우에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입건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 같고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이게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장훈 전 차장이 이런 설도 있어요. 종합특검 지금 뭐 사실 굴러가는지도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권창용 특검이 지금 굴러가면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1차 특검 때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제 법조 쪽에 쫙 지금 제가 오늘 취해 보니까 김태우 안보 1차장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못 잡았으니까. 네, 해병 특검도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입건은 시킬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특검 같은 경우 꼭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얼개를 그려야 되는데 김태우에 대한 어떤 죄책을 밝히거나 김태우를 잡으려면 이 라인들을 지금 입건시키고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하나의 해석이 나오더라고. 그거 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우 차장이 만약의 경우에 대외 메시지를 내는 거를 주된 임무를 담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뭐 이 해석하고 연결되는 거긴 한데 정통적인 해석은 이거죠. 이 권창용 특검이 결과물이 없다. 아무도 그렇죠. 그 말도 있죠 지금. 아무도 지금 기소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데다가 실제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이게 사실은 좀 정설이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영장을 열심히 청구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좀 달라 그래서 또 연장도 신청하고 그쵸, 이제 이러는 그쵸. 건데 실제 수사도 너무 힘들어요.